안녕하세요. 정수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양자통신 이야기고요. 양자통신에 대한 오버뷰는 지난 강의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양자통신의 실제 구현이 어떻게 되는지, 양자통신의 실제 QKD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 시스템 구성하고 작동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양자통신을 생각할 때 이제 QKD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처리를 한다 그랬잖아요. QKD 시스템의 기본 구성 요소부터 잠깐 알아볼 텐데, QKD 시스템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4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송신자인데, 여기 앨리스라고 되어 있는 송신자입니다. 통신업계에서 보통 앨리스와 밥이죠. 송신자가 앨리스, 받는 게 밥인데, 앨리스라고 하는 장치 내부에 2가지 중요한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작위 비트 생성기라는 거예요. 무작위 비트 생성기는 진정한 양자 난수를 생성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QRNG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것만 가지고서도 강의 하나 따로 만들 수 있는 종류라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난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양자 상태 인코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비트를 광자의 평강 상태 같은 양자 상태로 변환을 해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양자 컴퓨터 구현 방식 중에 광학적 양자 컴퓨터 만드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거에 아주 한 비트, 작은 비트 만드는 거 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둘째는 수신자 쪽을 봐야 되는데, 밥이죠. 밥의 장치는 크게 양자 상태를 측정을 해야 되니까 양자 상태 측정기가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측정 결과를 처리해야 되는 측정 결과 처리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양자 상태 측정기는 수신된 광자 상태를 측정하는 거고, 측정 결과 처리기는 이 정보를 후 처리를 해서 이제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셋째로 이제 앨리스하고 그 밥을 연결하는 채널이 2개가 이제 구성이 되는데, 하나가 양자 채널이고 다른 하나가 고전 채널이에요. 양자 채널부터 보면은 이 채널은 큐비트가 이제 전송되는 채널인데, 광자를 전송하는 물리적인 통로입니다. 실제 구현은 이제 그 2가지 방식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광섬유를 써서 하는 방식이 있고, 이게 좀 길이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유공간으로 주로 이제 위성통신 쪽으로 많이 하죠. 중국이 굉장히 발전시키고 있는데, 이거를 이 2가지로 이제 그 채널을 통해서 양자 상태가 전달이 되는 양자 채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째로 이제 고전 채널, 이제 우리 알고 있는 일반적인 채널이에요. 일반 통신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겠죠. 앨리스와 밥이 양자 상태 측정한 다음에 기저 정보 같이 추가 데이터를 좀 주고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고전 채널을 써요. 그러면 이제 고전 채널은 양자 채널하고는 다르게 도청에 좀 취약할 수 있거든요. 근데 QKD 프로토콜 핵심이 뭐냐면은, 고전 채널은 도청이 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고전 채널이 도청이 되더라도 전체 키만 안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설계한 게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의 보안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종종 이제 도청자인 이브의 존재를 가정하게 되는데, 이브는 양자 채널과 고전 채널 모두에서 정보를 가로채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양자역학 법칙에 의해서 도청 시도는 항상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구성 요소가 어떻게 함께 작동해서 안전한 키를 생성하게 될 것인지가 이제 양자 통신 QKD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제 단계별로 볼게요. 1단계는 양자 상태 준비 및 전송 단계입니다. 첫 단계에서는 이제 앨리스가 송신자니까 앨리스가 무작위 비트열을 생성을 해요. 여기 예에서 보자면 10, 11, 00, 10, 10 이렇게 비트열을 만들었죠. 이 비트들은 진정한 양자난수 발생기를 통해서 생성을 하게 되고, 완벽하게 무작위성을 가집니다. 이거는 이제 QRNG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건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으로 앨리스가 각 비트를 인코딩을 하기 위해서 베이시스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무작위로 선택을 해요. 이 베이시스 기저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양자 상태를 측정하는 프레임이라든지 참조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양자 키 분배에서 일반적으로 2가지 기저를 사용을 해요. 하나는 직선 기저인데, 여기 플러스로 표시되어 있는 게 직선 기저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 기저, 이게 X로 되어 있는 게 대각선 기저입니다. 앨리스가 각 비트마다 이 2 기저 중 하나를 선택을 해요. 이렇게 플러스 X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첫 번째는 직선 기저, 2번째는 대각선 기저, 3번째는 직선 기저 이런 식으로 했네요. 그죠? 그런 다음에 앨리스가 이 각 비트를 선택한 기저
기저에 따라서 광자의 평광 상태로 인코딩을 합니다. 직선 기저 같은 경우에는 비트 0가 수평 평광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비트 1은 수직 평광이에요. 그리고 대각선 기저에서는 45도, 이게 이제 0이고, 135도, 이렇게 된 게, 1입니다. 비트 1.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비트가 1이잖아요. 이 경우에는 직선 기저로 선택을 했으니까 수직으로 이제 하게 되겠죠. 이게 0이 수평이니까. 그 다음에 이건 대각선 기저로 하기로 했으니까 0이니까 45도 요게 되겠죠. 1은 수직이고 여기는 대각선 기저인데 1이니까 135도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광자 평광으로 인코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양자 채널을 통해서 밥한테 전송을 해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이 뭐냐 하면 앨리스만이 각 비트의 값하고 인코딩하는 데 사용한 기저 두 가지를 동시에 알고 있다는 거죠. 사실 밥은 어떤 기저가 사용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광자를 받게 됩니다. 양자 채널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밥이 어떻게 이걸 처리하는지, 측정하고 처리하는지 알아볼게요. 네, 이제 밥의 측면으로 왔습니다. 밥 같은 경우에는 앨리스한테 이제 광자를 수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각 광자를 측정하기 위한 기저를 또 무작위로 선택을 해요. 지금 이 경우에는 밥이 xxxx 플러스 x 이렇게 선택을 했네요. 이거는 그냥 무작위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로. 그런데 이때 이제 되게 중요한 것이 밥이 선택한 기저에 따라서 측정 결과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여기서 흥미로운 양자 역학적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만약에 밥이 앨리스하고 같은 기저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비트 값을 얻게 되고 다른 기저를 선택하면 측정 결과가 무작위로 나타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밑에 보면은 여기 앨리스가 선택한 기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비트는 둘이 다른 거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음표인 거예요. 물음표. 알 수가 없어. 랜덤이니까. 두 번째 같은 거 했죠? 같은 걸 했더니 원래 보냈던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0이라고 딱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거 선택한 것들 보면 0, 네 번째 비트 1, 다섯 번째 0, 0, 0, 1. 여기는 같은 거 선택한 데들이고 나머지는 물음표로 잡혔죠? 그래서 모든 광자를 측정을 한 다음에 앨리스하고 밥이 이제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건데 이 기저에 대한 것들을 전부 알게 되면은 사실은 이 부분들을 이제 공유를 통해 가지고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일단 광자 측정을 먼저 해야 돼요. 양자 채널로 왔으니까 광자 측정을 한 다음에 앨리스하고 밥이 지금 보여드리는 요 기저를 뭘 썼다는 거는 서로가 우리 흔히 쓰는 고전 그 채널 있잖아요. 일반적인 인터넷이나 뭐 네트워크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공유를 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 실제 비트 값은 공유되지 않았죠. 실제 비트 값은 여기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단지 어떤 기저, 베이시스를 선택했는지만 공유를 한 거고 앨리스는 자신이 사용한 기저를 공유를 했고 밥도 자신이 사용한 기저를 공유를 했죠. 그럼 이제 두 사람은 어떤 비트에서 같은 기저를 사용했는지 확인이 되겠죠. 같은 기저를 사용한 경우에만 여기 이제 밑에 보면은 초록색으로 돼 있는 것들만 같은 기저 사용한 거고 그 다음에 X로 돼 있는 것들은 다른 기저 사용한 거잖아요. 그럼 다른 기저 사용한 이 X는 다 버립니다. 이걸 다 버리게 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앨리스하고 밥이 동일한 기저를 사용해서 측정한 비트들로 그 원시키를 알게 돼요. 이게 로우키라고 부르거든요. 이 원시키는 사실은 아직은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2단계에서는 도청 여부가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원시키는 얻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원시키가 여기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원시키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은 도청 시도를 감지를 하고 최종적으로 비밀키를 생성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볼게요. 앞에서 이제 확인한 것처럼 앨리스하고 밥이 서로 다른 기저를 사용한 비트들은 버리고 같은 기저를 사용한 비트만 선택을 했어요. 그죠? 이 과정을 shifting, 체질이라고 부릅니다. 동일 기저를 사용한 비트만 선택했다. 이런 말이에요. 말 그대로 유용한 비트는 통과시키고 불필요한 비트는 걸러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슬라이드에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흐리게 좀 표시된 것들이 서로 다른 기저로 측정이 돼서 버려지는 것들이고 여기 좀 세게 보이는 것들이 통과를 한 것들이죠. EAC에서는 그럼 이제 원시키가 0, 1, 0, 0, 0,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원시키가 안전한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 원시키가 그 도청자 2부에 의해서
양자 채널이 도청했을 수가 있으니까 도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앨리스하고 밥이 원시키의 일부 비트를 공개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슬라이드에서 두 개의 샘플 비트를 선택을 해요. 앨리스하고 밥이 모두 0과 0이라고 하는 같은 값을 가지고 있죠. 만약에 도청이 없었다면 같은 기저로 측정한 비트들은 항상 일치를 해야 돼요. 하지만 도청자가 개입하면 불확정성 원리가 이제 동작을 하니까 양자 상태가 변하게 되니까 오류가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앨리스하고 밥이 공개적으로 비교한 비트들의 오류율을 계산을 해요. 만약에 오류율이 특정한 인계값, 일반적으로 한 10에서 15% 정도를 인계값 스레시홀드로 설정을 해놓는데 이거를 초과를 해. 그러면 이거는 이제 도청 시도가 있었다는 신호거든요. 이 경우에는 전체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왜? 도청을 했으니까 이거 버린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오류율이 낮아. 그러면 이거는 뭐 도청 시도가 안 된 것 같은데 왜? 오류율은 올 수 있거든요. 항상 네트워크에서는 항상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반적인 오류율은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프로토콜을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추가 과정을 더 거치면 되는데 첫 번째는 에러 코렉션, 오류 수정 과정이에요. 나머지 키의 작은 브리치를 해결을 하는 과정이죠. 이거는 통신이론의 오류 수정 코드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발전한 이론들이나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쓰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비밀성을 증폭할 수가 있어. Privacy Amplification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도청자가 얻었을 수 있는 부분적인 정보를 또 무력화하는 과정을 또 거칠 수가 있어요. 이건 강화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수학적 해시 함수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원시키를 더 짧은데 더 안전한 최종 키로 압축하는 과정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앨리스와 밥이 이론적으로는 완벽하게 안전한 비밀키를 공유를 하게 돼요. 이 키는 이후에 일반적인 암호화 방식, 예를 들어 뭐 AES라든지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해서 안전한 통신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점은 도청자가 양자 채널하고 고전 채널 모두를 도청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양자역학 법칙에 의해서 도청 시도는 반드시 감지가 될 것이고 안전한 키 생성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리는 알아봤으니까 이 기술이 가지는 혁신적인 이제 장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장점은 이론적으로 완벽한 보안이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암호화 방식은 사실은 수학적인 문제의 복잡성에 의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 통해서 이걸 막거든요. 충분히 강력한 계산 능력이 양자 컴퓨터 같은 것이 등장하면 깨질 수가 있다는 가정이 붙어버립니다. 그런데 QKD는 이걸 이제 무조건적 안정성, Unconditional Security라고 부르는데 계산 능력하고 상관없이 이론적으로 증명 가능한 완벽한 보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연 법칙 자체가 보안을 보장하기 때문에 어떤 뭐 계산적 기술이 발전해도 양자 키 분배의 보안성은 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가 저는 이게 되게 좋은 장점이다 생각하는데 도청 시도가 즉각 감지가 돼요. 이거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어떤 통신 보안 기술도 이거는 못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특징이고요. 불확정성 원리에 따라서 양자 상태가 특정하면 반드시 변화가 발생을 하게 돼 있고, 이것 때문에 도청자가 통신을 가로채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 양자 상태가 변화가 될 거고, 이건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감지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양자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는 보지 않거나 보면 흔적을 남긴다, 둘 중 하나예요. 이것이 기존 암호화 방식과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마지막이 아마도 미래 기술에도 안전한 유일한 암호화 방식이 아닐까라고 하는 점인데, 양자 컴퓨터의 발전이 현재 널리 사용되는 RSA라든지 ECC 같은 암호화 방식엔 큰 위협이 되잖아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쇼어 알고리즘이 안 통해요. 이걸로 이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QKD는 양자 컴퓨터가 완전하게 개발이 되더라도 보안성 유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가장 요즘 우려하는 게, 지금 당장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안 돼도 저장 후 해독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죠. Store now, decrypt later. 그러니까 지금 저장해 놓고 이제 기술 발전에 따라서 굉장히 오랫동안 계산해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양자 컴퓨터가 나왔을 때 암호화 체계가 깨지는 거, 이 부분에서도 QKD로 보호된 통신은 미래에도 안전하거든요. 왜? 도청이 감지가 됐으니까. 이런 세 가지 장점 때문에 QKD를 미래 통신 보안 핵심 기술로 만들고 있는 경우가 많고, 국가적으로 개입해서 하는 곳들이 되게 많고요. 니스트 같은 데에서도 이 관련된 것들을 계속 표준화하는 이유도 그래서 그래요. 특히 이제 국가안보나 금융거래, 의료정보, 이런 고도보안 분야부터 아마 조금씩 빨리빨리 도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양자 컴퓨터보다 조금 상용화가 빠르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양자키 분배 기술을 이제 미래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미 이론적 단계를 넘어선 단계고 실제 구현이 진행되는 단계예요. 뭐 특히 중국하고 유럽, 미국, 일본 등이 여러 나라에서 시범 네트워크 구축이 되고 있고요. 특히 중국이 유명하죠. 2000km가 넘잖아요. 베이징하고 상하이가. 근데 베이징하고 상하이가 통신 해킹되면 안 되니까 이거 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2000km가 넘는 베이징, 상하이 양자 백본 네트워크를 이미 구축을 했어요. 이게 대단한 게 지금 현재 양자통신 유선으로 하는 그 만 같은 경우에는 100km에서 200km 정도 단위로 해야 되거든요. 그 중간중간에 계속 릴레이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건 이미 했고, 두 번째로 양자통신 위성을 통해 가지고 해볼 수가 있어요. 통신 위성을 쏘아 올려 가지고 이제 쓰는 건데, 이게 묵자라고 미시우스라고 하는 양자통신 위성을 이미 쐈죠. 그래서 대륙간 양자통신 실험도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 상용 제품도 아마 점차 시장에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 같은 고도 보안이 필요한 분야에서 점차 실용화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이제 화웨이 같은 데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건 안보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돈을 좀 미리 들여가지고 아주 국방 쪽인 분야라든지 기간 통신 중에서도 이제 보안 통신 부분 쪽에서 제일 먼저 도입을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래의 연구, 항상 이제 이런 국방으로 시작해가지고 점점 이제 그 상용화가 이제 일반으로 오게 되잖아요. 크게 세 가지를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이제 기술 부분이 아직 더 발전을 해야 돼요. 지금의 그 양자통신 같은 경우에는 그 광섬유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전달을 하는데 100km에서 200km 제한이 지금 현재 있어요.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양자 중계기, 퀀텀 리피터라고 하는데 그 기술이 연구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엔탱글먼트, 양자 얽힘을 이용해서 더 긴 거리 통신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자를 이용한 일종의 퀀텀 컴퓨터를 기술 개발하는 종류의 일부 기술이 여기 접목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 다음으로 이제 양자 인터넷으로까지 확장 가능성을 많이 얘기를 해요. 양자 인터넷은 양자 노드들이 얽힘을 통해 연결된 글로벌 네트워크인데, 양자 키 분배뿐만 아니고 분산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양자 센싱이라든지 다양한 뭐 양자 기술을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우주 통신을 가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이제 양자 프로토콜들하고 결합을 해야 돼요. 아까 QKD 그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 얘기할 때 양자 난수 생성 QRNG, 퀀텀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의 약자입니다. 이거가 이제 진짜 안전한 완전한 그 랜덤성을 이제 보장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난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완벽한 난수가 아니에요. 컴퓨터에서 하고 있는 게. 그게 이제 그걸 해주는 게 QRNG인데, 이거라든지 또는 디지털 서명도 양자 디지털 서명으로 발전한다든지 이러려면 양자 암호 프로토콜이 잘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이들을 통합을 해서 더 종합적인 양자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전 과제도 많죠. 지금 구현의 기술적인 복잡성도 있고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어떻게 하면 낮출까? 그 다음에 양자 시스템은 아무래도 섬세하고 정밀한 장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더 저렴하고 소형화된 양자장치 개발이 필요할 거고, 둘째로는 기존 통신 인프라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어떻게 통합할까? 양자통신은 현재 전통적 네트워크 인프라하고 효과적으로 통합할 것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많이 진행이 돼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표준화하고 인증이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제조사나 양자장치가 호환이 돼야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국제표준도 필요하고, 양자 시스템의 보안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인증하는 체계가 필요한데, 아무래도 미국의 니스트를 중심으로 이거는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도전에도 불구하고 양자통신 기술은 글로벌 양자 네트워크라는 비전을 향해서 꾸준히 발전을 하고 있고요. 이 기술은 보안통신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꿀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나 국가안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사실 SK텔레콤이 아이온큐하고 이제 거래를 한 부분이 ID 퀀티크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다가 이거 두 개를 엮어서 서로 하게 된 게 이런 맥락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왜 그런 거래가 있었나를 좀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오늘은 양자통신에 대한 전반적인 구성과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